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여야 모두 영장 집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도 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조창한 정계선 재판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한 명은 보류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박에 최 권한대행이 굴복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은 선별적으로 임명한 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두 명, 한 명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힌 것처럼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 대내외적인 경제적 상황이 좀 안 좋고 국민의 어떤 뭐 갈등을 뭐 나름대로는 좀 봉합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고민 끝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바둑의 용어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굉장히 고민은 했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어떤 그 역할 범위가 사실은 그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특히 임명권 관련해서는 장관 이상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보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고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선희 재판관을 이후에 했고 그 이전에는 민주당 측에서도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선례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 출신에서 과연 할 수가 있겠는지 저는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선례, 원칙을 깨버린 임명이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임명한들 과연 지금 최 권한대행 이야기처럼 지금 어떤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축소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첨예한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불황이 저는 더 앞으로 정폭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나만 짚어보자면 장관이 헌법재판관보다 높냐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에서 임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분야에 있어서 장관 이상은 임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현상 유지적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궁금한데요, 그럼? 우선 뭐 바로 잡을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대행이 그 논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헌법상에도 반드시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사안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행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을 형식적이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다 하는 것을 바로 잡고요. 최 대행이 대행이 되자마자 경제 안정 또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그것이 자신의 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 고심은 했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 눈치도 보고 또 탄핵도 의식해야 되니까 국회 눈치도 보고 또 경제도 또 사항을 봐야 되니까 경제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눈치를 너무 본 결과 상당히 그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세 분 다 임명을 해야 되는데도 두 분만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눈치 보다가 여야로부터 다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는데 다만 일정하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환율이라든지 또 정시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틀이 좀 잡혔는가
뭐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 사항이 있습니다만 탄핵의 속도를 이제 8명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의 심판관 재판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의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새해 첫날인데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등해서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퇴를 했는데 보면 이 최대행의 이런 임명과 관련해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최대행의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당연히 이제 설명을 좀 했을 거고, 물론 예. 이제 최대행이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저변의 사항을 조금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깊이 있는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와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또 바로 잡으면은 네. 임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명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뭐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냥 도장만 찍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임명권은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그 전속적으로 있으면서 모든 법적인 어떤 책임은 추천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임명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통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그 민주당 목소 추천 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그걸 기계적으로 도장 찍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했는데 또 예. 굉장히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과정은 국무위원회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컨센서스를 거칩니다. 예.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컨센서스를 거치는데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인 지금 최상목 대행도 본인 지금 그 모두 발언에 그냥 독단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절차상 문제라든지 현재까지 어떤 실체적 문제를 가지고 해당 가장 핵심 어떤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법제처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는데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당연히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해서 사의를 지금 현재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반박을 하셨으니까 반박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반발보다는 방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조금 톤을 높이셨는데 국힘이나 친윤 대통령실에서의 반발이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아마 최 대행이 절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컸다고 봐지는데요. 그러나 헌법 질서대로 나머지 한 분도 모든 헌법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다 지금 성명을 내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냥 추천도 아니고 선출을 한 겁니다. 선출. 예. 선출을 한 것은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선출했으므로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권한 대행도 소극적인 권리 행사 차원에서 따라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에 고위직이 다 사표를 했는데 예. 아니 이분들은 대통령이 지금 느닷없이 계엄을 내리고 탄핵 소추를 당했고 또 곧 탄핵을 당할 것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선관위를 마비시키려 하는 이런 내란의 수괴로서 우두머리로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받을 때까지 보좌를 잘못했은 것에 대해서 석고대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헌법적 질서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정말로 이분들이 얼마나 최소한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던 그 비서실장이나 수석으로서 과연 국민들께 이런 사의로서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오로지 이분들은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다는 것, 또 탄핵이 안 되게 하는 그것에만 자신들의 보좌 기능만 있을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근데 그 12.3 계엄 이후에 이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안 받아들여서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 대행은 사표 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대행께서 다시 생각을 좀 다시 해서 최소한의 직무정지지만 필요한 인원만 빼고 사의를 그냥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8명이 일단은 됐습니다. 한 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관의 면면을 보자면 8명 중에서 구분을 일단 언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보수 5명의 재판관, 진보 3명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이 그 재판에서 다 만장일치가 됐잖아요. 이런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뭐 사실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2017년 탄핵 때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분도 3분이나 계셔서 최소한 그 3분은 그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우파 보수 진영이 생각했습니다만 8대 0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어떤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예.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면 비록 본인이 좀 뭐 추천을 했다 할지라도 또 본인의 좀 성향이 뭐 좌파든 우파든 그렇게 이제 컨센서가 같이 이제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런데 굉장히 좀 민감한 좀 이슈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이제 달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진영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 법치주의 질서를 너무 무시하는 듯한 이런 어떤 선전선동 왜곡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제 수사가 이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뭐 내란죄 수괴다. 심지어 또 국민의힘을 내란 어떤 동조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인 법치주의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심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법편도 많은 어떤 비리로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지금 1심에서 지금 징역형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서 그러면 대장동 주범이다 또는 그것을 변호하는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비호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자꾸 몰아붙이면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자제하면서 수사라든지 탄핵 어떤 심리를 저는 좀 차분하게 보는 것이 책임 있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저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그 용어를 법률 용어를 쓴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렇게 민주당 좌파에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뭐 어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발부할 때 죄가 상당히 소명이 된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윤 대통령이 실제로 모든 것을 지휘했다는 것을 체포영장 때 법원이 이미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내란 옹호니 이것을 보수다 진보다 어느 당이다 당이 당략이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도 보수냐 또는 뭐 진보 성향이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탄핵 선고 직전까지도 3분의 재판관이 반대를 해서 기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이 어느 정도 막 들려서 아이고 그럼 이 설마 그랬겠냐 그 조마조마했는데 사실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죠. 네. 저는 유례없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장악하고 또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고 정치인을 끌어내고 총을 쏘서라도 또 도끼를 이용해서라도 국회 본관에 또 본회의장을 난입해서 끌어내라 라고 했던 그 정언들이 또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장에 맹맹백하게 나와 있듯이 예. 한 사람의 주장이나 진술이 아니고 복수의 여러 사람의 핵심적인 내란 주동자들의 일치된 정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 명백하다.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명확하다. 이런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오로지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익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보수 진보 없고 본인의 헌법 가치나 또 신념 체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예.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언제 진행할 것인가? 1월 6일 안에 공수처장은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 오늘 이렇게 기자들의 브리핑을 자청해서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경호처가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경호처에도 공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6일 전까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 없다면 집행은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하고 물리적 충돌, 집행 과정에서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저는 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대한 어떤 예를 갖춰서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 충돌은 저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지금 또 그 경호처 같은 경우도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구역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또 경호처법의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체포영장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첫 번째로 일단은 공수처의 어떤 그 내란죄 관련돼서 수사 권한이 없는 그런 수사 주체했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체포영장을 받는 데 있어서 공수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을 했다는 이런 비판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의 그 관할 때문에 다른 곳에 청구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공수처법은 원칙은 이제 그 중앙지법에 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사항을 이때까지 적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영장을 만약에 체포영장을 한다면은 본안 심사는 법원에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본안 심사는 또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에서 계속 한다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중앙지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수사를 해서 체포영장 이런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중앙지검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지법과의 관계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강계선 서부지원장 헌법재판소 지금 후보자 지금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그런 구도로 지금 됐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또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지금 형사법의 110조, 111조를 예외하도록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판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사항대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에 있는 내용을 예외로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법 적용을 예외로 판사가 하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월권이고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관할도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이다. 그리고 형사법 110조, 111조를 예외 규정을 했다.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공수처가 내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또 서부지법에 하필 또 영장을 청구했느냐. 이미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이미 이 논란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 법원의 그 판단마저도 부정한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죠.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한 것을 어떻게 그럼 그와 관련된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또 법 집행은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군사상 비밀 장소 또는 그 공무상
특수한 공간이라서 행사소수법에 따라서는 함부로 이렇게 첩보영장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경호처가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어제 영장 청구 때 법원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 예외로 한다라고 이제 명백히 법원에서도 이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호처가 막을 쓸 수 있는 방어 논리, 방어벽이 이제 뚫릴 뻔인 거죠. 예. 해소가 되어 버렸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렇게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호처가 철문이나 바리케이트를 쳐서라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공무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죄로서 명백하게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장이 어제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 충돌은 분명히 없어야 되고 또 최고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본인이 첫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예. 이제 정말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대통령직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행하고 있는 분이 당당하게 본인 말대로 이제 자진 출석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그 자진 출석에 대한 그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확률은 뭐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예. 일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봤을 때는 아마 경호처를 또 내세워서 그렇게 출석 안 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이 외신에 보도가 돼 보십시오. 국민들이 받는 충격도 크겠지만 예. 또 대외 신인도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마저 장악하고 총마저 쏘라고 보도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충돌마저 이제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대외 신인도 정시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6일까지가 그 집행 기한인데 체포영장 그 사이에 어떻게 마음을 돌려서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출석하는 어떤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범도 아니고 모든 어떤 관련된 어떤 그 증거라든지 특히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구속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어떤 출두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두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더 큰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우려를 좀 하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소설이다, 신작 소설이다 하면서 완전히 그 무시하고 심지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을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와서는 또 검찰의 어떤 공소장이 완전히 이제 그 100% 신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네. 지금 이중잣대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것 자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란 일반 특검법이죠. 그것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죠. 최권한 대행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협상이 특검법에 대해서 가능한 건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가 크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특검의 추천을 완전히 이제 야당으로 민주당과 다른 야당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즉 이런 어떤 특검의 어떤 임명도 역시 행정부의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런 어떤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일단은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통한 실체적 어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어떤 특검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힘이라든지 혹시 조기 대선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유리한 네. 민주당에게 여론을 어떤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일단은 사전에 완전히 좀 이제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뭐 논의를 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이게 그 지난 10일 본회의 보니까 내란 일반 특검법은 여당 의원 5명이 그 찬성표를 던졌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마냥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이 들어가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여당과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협상할 진정성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그러면 제3자 추천을 하자, 특검을. 그러면 3자를 그럼 대한 변호사협회 변협으로 할 것인지, 예. 또는 다른 뭐 시민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망받는 뭐 특검으로 추천하려는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그럼 야당과 또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 안이 건설적이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든다면 저희 민주당 일각에서도 바로 재의결에 붙이기보다는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도 일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란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여당의 일부 의원의 동조로 인해서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수사가 다 뒤집혀지고 결국은 탄핵 사유가 돼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계엄령을 느닷없이 내렸다는 그런 그 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알겠습니다. 이 내란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보면 상당히 동전의 양육과 같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예.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몇 가지 사건은 매우 정황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할 수 있으면 예. 올바른 제3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이면은 저는 협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